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서 국가보훈처가 장관급으로 격상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 오늘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보훈처의 위상을 강화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네, 전문가 모시고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격상에 대한 의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그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겠다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지금까지 예. 이제 전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보훈 정책에 비해서 좀 더 이제 중요성을 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몇 년 전에 이제 보훈 문제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보훈처에서는 장관급 직위로 돼야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그 염원이 많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보훈의 시작이 이제 이 전사한 또 이 전투에 참전한 군인들의 이제 그 나중 생애를 보장하기 위해서 비롯됐거든요. 예. 1590년에 이제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많이 이제 확대가 됐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외에 다른 이제 애국자들도 많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만, 실제 6.25 전쟁이 일어나고 꽤 지나면서 대상자도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장관급 하면은 굉장히 그 효율적이겠지만, 예. 또 다른 부처하고의 비중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마 국회나 이런 데서 논의할 때 다른 데하고 비중을 맞추리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보훈처에서도 너무 이 장관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너무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보훈 업무를 실질적으로 더 국민한테 가까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사실 그런데 국가보훈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좀 부침을 많이 겪어오기도 했는데, 이번을 계기로 좀 어떤 위상의 변화를 좀 느껴볼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뭐 국회에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만은, 저는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 보훈을 우리는 좀 국가만 이렇게 만은 아니겠지만 국가가 중심적으로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 서양의 그 보훈이 발전된 역사를 보면 주로 이제 어떤 지역적인 공동체에서 비롯됐습니다. 예. 어떤 마을이 있다. 그럼 그 마을에서 누가 전사를 당했다. 그럼 사실 그 가족이 생애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웃이 도우는 그런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훈이라는 문제를 국가보훈처를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기보다는 다양한 단체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예. 또 어떤 지역 공동 커뮤니티도 있고, 이런 국민 전체가 조금 그분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럼으로써 가급적이면 국가의 부담은 조금 줄이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좀 지속적이면서도 또 이제 그 균형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장관급 또 이제 장관, 이 장관과 장관급은 실제로 좀 차이가 있다라는 이제 입장을 보이는 시각도 있는데, 장관급이 아니라 실효적인 좀 입장을 보이려면 장관을 임명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예, 뭐 당연히 그렇죠. 예. 뭐 저희들 이제 정부 개편할 때마다 과연 실제 장관을 할 것이냐, 예. 장관급으로 할 것이냐, 또 뭐 차관급으로 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 한 가지 이제 군에서 이제 한 생각을 해보면, 통상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담당 책임자가 대령이었는데 이제 이 개선 방안에서는 그럼 준장 정도로 예. 해서 책임을 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보훈처장으로 임명되신 분은 예비역 중령이십니다. 중요한 거는 계급이나 어떤 직이라기보다는 그 부서나 개인이 얼마나 일을 전문성 있게 하는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따라서 뭐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더 좋겠지만, 보훈처 입장에서 본다면 국가 전체의 어떤 그 형평성 차원, 또 임무의 비중에 따라서 다른 국회나 또 이 정부에서 논의가 될 것이고, 그 방향에 따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정세균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제 8.15 이산상봉 결의안을 합의하고 또 추진을 하기로 했는데, 또 이런 시도를 계기로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지금 사실 이제 남북 관계가 교착돼서 이걸 조금 어떤 식으로든 대화의 채널을 만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기에, 이제 그 한쪽으로는 북핵 대비를 철저히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북핵 대비에
이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화를 좀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우리 이제 그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 단체의 방북을 우리 말라리아 약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북한이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대화라는 것은 양쪽이 다 합의해야 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여기 저 아나운서님들한테 대화한다고 해서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조금 더 끈기 있게 또 좀 더 우리 나름대로의 균형을 맞추면서 조금 그 장기적으로 좀 대화를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산 가족 상봉을 제의했을 때 북한의 반응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뭐 예. 이산가족 같은 부분은 조금 한번 되짚어 보시면 예. 참 굉장히 우리 국민들한테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참 많았고 참 이걸로 이제 이 남북 통일이 가까워졌구나 하는 기대도 많았지만 실제로는 조금은 그 당시에 끝난 그런 서운함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산가족 상봉이 일회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저는 뭐 판문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상시적으로 이제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산가족 좀 만나자. 그럼 그쪽 언제 가용하겠다. 그럼 거기서 수시로 좀 만나고 또 잠도 같이 자고 그렇게 헤어지는 뭐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이 지금 현재 일회용 만나는 것보다는 좀 더 진전된 모습으로 현 문재인 정부가 좀 추진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산가족 상봉 외에도 또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달 말에 서울에서 열리는 유라시아 국회의장단 회의에 최태복 의장을 이제 초청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좀 정치 분야에 있어서도 어떤 교류가 확대가 좀 될 수 예, 있을까요? 당연히 뭐 저희들은 교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며칠 전에도 북한은 대화는 하자. 그런데 핵무기는 절대 포기 못한다 하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예. 사실 그 마음과 같이 금방 대화가 진전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또 이제 지금 북한 핵은 우리 한국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지만 일본 또 미국의 괌, 알래스카, 하와이 또 나중에 미국 본토까지 위협되는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도 공조를 맞춰야 되고 우리의 어떤 선의만으로는 좀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 북한의 이 도발이 있는 상황에서 이 남북 간 정치 교류는 좀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예, 뭐 누구나 다 이제 뭐 그렇게 주의를 해야 된다고 예. 말씀을 하죠. 그러나 이제 남북은 같은 민족이고 통일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전제 조건, 예를 북핵 포기 이런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화 못하겠다 이렇게만 할 수도 없는 그게 참 우리가 이 갖고 있는 어려움과 딜레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고위급 회담이 그럼 뭐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 핵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예. 금방 그런 어떤 그 타결점이 찾아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편 청와대가 이제 사드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사실 좀 대대적인 개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실무 책임자인 위승호 실장이 책임을 지고 좀 자리에서 물러나는 선에서 좀 봉합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드라는 것은 이제 북한 핵 미사일이 북한이 핵 미사일 공격을 했을 때 우리를 예. 지키기 위한 이제 장비인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주한미군도 이제 뭐 지키는 거거든요. 또 실제 어떻게 보면 주한미군 일차적인 그 방어 임무겠죠. 왜냐하면 미군 거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국내적인 절차고 근데 이 사드 문제 자체는 미국이라는 동맹국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내부에서 지나치게 이제 공개적인 그런 토론을 많이 할 경우 자칫하면 이제 어떤 동맹관계 또는 이제 뭐 북핵 대응을 위한 어떤 국제적인 공조에도 좀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을 것으로 아마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조금 더 조용하면서도 좀 치밀하게 조사하자 하는 이런 방침으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또 눈에 띄는 게 환경 영향 평가를 이제 제시했죠. 환경 재검토를 이제 지시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가운데 6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때?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지금부터 좀 고민해야 될 예. 사항입니다. 뭐냐면 예. 지금 환경평가라는 절차는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이 환경 평가 끝나는 시간까지 절대로 미사일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은 또 누구도 못 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 가급적이면 빨리 이제 배치해야 되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 내에서 좀 더 환경 평가를 실시하되 좀 더 패스트 트랙으로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그 우리의 보관을 갖고 6월 정상회담에 임하는 것이 앞으로 북핵 대응을 위한 미국의 어떤 확고한 그 지원, 공조를 획득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미국의 제임스 시링 미사일 방어청장이 이례적으로 이제 청와대를 찾았는데 특별히 좀 미묘할 수도 있는 좀 이 시점에 청와대를 찾은 이유가 있다면 좀 저희가 어떻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아주 이제 그 동맹국이고요. 네. 이제 현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가장 심각하니까 아마 신임 그 부장의 이쪽으로 아마 이제 북한 핵 위협의 실상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좀 파악하기 위해서 온 것 같습니다. 아마 청와대를 방문을 해서 인사도 드리고 또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함께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그걸 전달한 것 같습니다. 예. 아울러 제가 한 가지 좀 이제 추가하고 싶은 게 사드라는 것은 어떤 무기입니다. 무기는 기술과 과학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과학과 기술은 일반인이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좀 과학자들한테 아까 환경평가에서 나온 전자파가 진짜로 위해한지 진짜 이게 중국하고도 영향이 있는지 좀 과학자들한테 좀 이제 검토하게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그 미국 미사일 방어청장과 면담을 갖고 이제 조사 방법,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죠. 이번 만남으로 어떻게 좀 사드 갈등, 한미 사드 갈등이 좀 진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이제 뭐 저희 예. 내부에서 명확한 방향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제가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정용 그 안보실장님도 그렇고 또 뭐 대통령께서도 필요하다면 이제 사드에 관해서는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과학자들이든 또는 군인들이든 이런 사람 처음부터 불러서 진짜 이 사드에 관한 팩트가 뭐냐, 루머가 뭐고 진실이 뭐냐를 좀 아실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대통령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국방부하고 접촉할 기회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국방부가 이렇게 사드를 빨리 배치하려고 하는 것이 뭐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아닐 거 아닙니까? 예. 본인들도 나라 방어를 위해서 있는데 그럼 나라 방어를 위해서 그렇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빨리 배치하려고 그러느냐? 그 설명도 한번 들어보고 또 이제 뭐 지금까지 이제 지난번 대선에서도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 다 사드 배치에 찬성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자네들은 왜 어떤 이유로 찬성을 했는가? 그러면 또 이제 우려를 이 표시하는 건 어떤 우려가 있냐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그러면 사드에 관해서는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정립을 하자 이렇게 좀 이제 뭐 큰 무기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논란이 많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과 안보실장이 직접 나서서 이 정리를 조금 조기에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